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몰랐던 걸로 메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굉장히 바쁘신데 사실 정프로님이 박상현 이사님 굉장히 기다리셨잖아요. 저랑 네. 처음에 이제 뵙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 참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안 즐거울 수가 없죠. 아니 뭐 네. 즐거울 수밖에 없긴 한데 그때 이제 얻으셨던 여러 별명 중에 아, 뭐 눈치 못 채시네. 제가 일부러 계속 강조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사실을 왜 모르시죠? 이거 그 얘기인데. 네. 네, 연쇄 사실마 뭐 이런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사실 이 어려운 내용은 우리가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음. 박상희 이사님이 그걸 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약간 몇 번 보니까 뵐 때마다 이거 쓰지 말아야 되겠다고 자꾸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말아주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네. 자꾸 이게 좀 사실은 내가 너무 많이 쓰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 오히려 내용에 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국 물가가 대체 왜 안 잡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나서 이제 뭐 방향은 내려가는 쪽인데 왜 그 폭이 줄었을까? 왜 이렇게 빨리 안 잡히지라는 의구심을 다들 가졌어요. 왜 그런 거죠? 예, 저도 뭐 이 3%에 몇 번 나와서 특히 이제 8월 물가를 말씀드릴 때 조금 네.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만 저도 조금 뭔가 좀 잘못 봤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뭐 헤드라인 물가 자체는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2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조금 그 8월 물가를 보는 순간 조금은 잘못 봤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무튼 근원 물가 쪽에서의 상승 폭자가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일시적인 요인들, 뭐 공급망 네. 차질 문제라든지 또 뭐 유가의 어떤 그 급등, 뭐 이러한 것들은 조금 해소가 되는 것들은 분명한데 결국 그 미 연준이 사실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가장 주목했던 거는 이제 물가 쪽에 저는 구조적인 압력들, 그게 사실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물가 자체가 그렇게 쉽게 잡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이 주택 시장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이번 8월 소비자 물가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임대료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화면을 좀 보이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왼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 항목 중에 이제 임대료 상승률을 좀 그려놨습니다. 그게 뭐 거의 뭐 비슷한 흐름으로 사실 가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경기 자체가 조금은 좀 쿨링이 되는 부분, 약간 좀 이제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자체 부분은 전혀 떨어지지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면 저게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 뭐 화면에 보시는 그 파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07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죠. 이고 나서 근 15년 동안 미국이 집을 잘 못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이제 집을 그동안 15년 동안 져다 보니까 네. 지금 와서는 약간은 집 공급 부족 문제가 사실은 생긴 거가 되겠죠. 네.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상승분 자체가 최근에 주택 경기가 자체가 조금은 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분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물가 임대료 부분이 잘 안 잡히는. 그러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 시차를 감안하게 되면 조금 뭐 임대료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조금은 근원 물가 상승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주택 렌트 가격에 관련해서요. 예.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 떠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그 오른 거를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실제로 올려 받아서 오른 것도 여기 포함이 되지만 예. 집주인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팩트인지는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집주인 그 중에 뭐 그러니까 집값 오른 거에 렌트비 오른 거에 한 30% 정도는 어떤 대답이냐면 집주인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임대료 얼마 받을 거냐? 아직 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마음 자체는 비싸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몇 달 전까지 받았던 그 높은 가격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맞는 가격이다. 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꽤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사실 지금 나온 이 물가 지수보다는 어쩜 좀 더 내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게 희망 고문하는 사람들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이제 이 집주인들 자체가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좀 반영을 해야겠다. 아무래도 이제 집을 렌트할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악화되면 네. 실제로 이제 수요가 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내릴 텐데 음. 지금 아까 제가 집 부족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공실률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빈집 자체의 공실률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공실이 낮아요. 예, 주거용? 빈집이 없다는 얘기죠.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게 보면 뭐 집주인 입장에서 굳이 지금 집값을 내려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네, 상황들이라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공급 부족이란 부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유지가 된 상황들이 공실률이라든지 지금 주택의 재고가 뭐 새로 이제 뭐 팔거나 하는 이런 지금 기존 매물 자체가 사실은 없다라는 부분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많이들 얘기하신 이 노동 시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고용 시장 자체가 뭐 실업률도 뭐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네. 또 하나 저희가 이번 팬데믹 국면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충격을 줬지만 또 하나 이제 충격을 준 게 이 베이비붐 세대들 자체의 어떤 조기 은퇴를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유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면에도 조금 다시 좀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그 경제활동 참가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오렌지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5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전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팬데믹 이후에 확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 이참에 그냥 아예 나는 이제 관둘래라는 네.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정년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년이고. 잠시 이제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55세 이상의 그 근로자가 전체 고용자 수에 차지하는 비중, 고요패 이제 차트가 있는데요. 한 전체 고용이 우측 한 차트? 옆에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잘 안 나오는데 전체 고용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25% 정도를 차지하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상당히 이제 큰 비중한 어떻게 보면 55세 이상의 이 베이비붐들 세대 자체가 계속 은퇴를 하면 그걸 공급을 누가 메꿔줘야 되는데 지금 메꿔주기가 미국도 사실은 이제 아기들을 잘 안 낳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메꿔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이라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팬데믹 동안 사실 이민이 모두 막혀 그렇죠. 있었고 네. 또 불법 이민자도 사실은 거의 못 들어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많이 막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저런 노동 시장의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되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 갖고서는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여전히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제 공급을 못 하면 당연히 이제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두 가지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지금 네. 공급 부족 문제, 또 하나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것을 금리를 통해서라도 뭔가 조금 해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근데 번째 이제 노동 문제에서도 이제 잠깐만 좀 여쭤보면 이게 이제 전체 노동자 숫자 자체는 오히려 늘지 않고 약간 좀 줄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제 워낙 낮으니까 뭐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거 뭐 예를 들어서 1억 명 중에 뭐 6천만 명이 일을 했다면 지금 이제 5,500만 명이 일을 하는데 설령 임금이 뭐 1~2% 뭐 그 전보다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직업이 있어야 좀 더 소비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소비에 따른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게 좀 올 텐데 예, 예. 임금은 좀 올랐지만 전체 일하는 사람 숫자가 좀 준다면 결국은 소비할 수 있는 돈 총량은 좀 줄거나 뭐 크게 늘지 않지 않겠느냐
예, 뭐 요런 또 희망 고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네. 미국도 이제 캐시를 줬으니까 뭐 보조 팬데믹 당시에 네.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맺고 오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면서 이제 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연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고용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이제 그러한 것들 이제 뭐 수요와 공급 자체의 균형을 맞추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55세 이상의 분들은 네. 결국 연금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오히려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2년 동안 미국의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과 우리가 웰스 이펙트라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뭐 주가는 사실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집값도 뭐 거의 지금 대도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른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과 자체가 계속 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네. 고용 그다음에 이제 그 세 집 가격 번째가 했고요. 이제는 그 에너지.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천연가스 문제 뭐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요번 8월 소비자 물가에서 뭐 에너지와 관련 그러니까 가솔린과 가격들은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부분이 전력 부분입니다. 전기. 전력. 예. 그 전력 부분에 그러면 충격이 어디서 왔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당연히 유럽 쪽에 지금 전력 그 천연가스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유럽 미국으로도 좀 전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자체는 이제 뭐 제가 갖고 와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려감이 좀 된 사항들이고요. 네.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재미라기보다는 조금 그 유럽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차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유럽 주요국의 그 저장 용량 대비 지금 천연가스 저장 비율입니다. 전체 유럽으로 보면 한 84% 정도 되는 상황들이고. 100%가 나라가 두 개나 있네요. 영국과 그러니까 포르투갈. 예, 영국은 거의 100% 지금 저장을 다 해놓은 상태이고 독일도 한 88% 이제 저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겨울을 버틸 수는 좀 있을 수 있는 조금 여력들은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뭐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사실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급 자체를 겨울에 완전히 정말 이제 중단을 할지 아니면 이 수세에 몰린 부분 자체를 뭐 역전하게 또 다른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전면전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가능성은 낮지만 뭐 핵테러라든지 이러한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좀 유럽 쪽에 그 가스와 관련된 천연가스와 관련된 불안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실제 천연가스 지금 저장은 많이 해놨다라고 하지만 성수기 자체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특히 이번 여름에 유럽이 상당히 이제 그 폭염으로 시달렸는데 네, 네. 과연 겨울이 따뜻할지 추울지도 하나의 좀 변수가 되는 부분들에서 그거는 사실 뭐 저희가 예측 범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유럽의 그 천연가스 문제 더구나 이게 만약 정말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 에너지 배급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배급제 자체를 현실화됐을 경우는 공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동률이 안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공급망 자체에 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물가 자체가 제대로 안 잡히는 또 악순환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지금 물가에 대해서 저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좀 봐왔지만 네. 조금 이러한 구조적 문제 자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좀 물가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은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신중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대를 했던 예를 들면 뭐 8.5, 8.3, 8.1, 뭐 7.7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림이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팔에서 높은 수준에서 횡보 내지는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더진 상황들이라서 뭐 저도 이전에 그러한 뭐 단어를 썼던 우리가 이제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서 네.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당분간은 조금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뭐 이러한 상황이 내년 뭐 초중반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2%대의 물가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바로 이제 연결돼서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금리 인상은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예상을 우리가 해둬야 합니까?
예, 뭐 다들 기어지는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좀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8월 물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최소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준의 궁극적인 그 정책금리 레벨 자체가 우리가 연말 4%는 넘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좀 4% 이상, 한 4.5까지는 결국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미국의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4%대를 이제 하는데 2년물 국채를 말씀드린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게 미국의 정책 금리를 거의 이제 반영하는 금리 수준이기 네. 때문에 이게 4%대를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정책 금리가 4% 가는 상황들이고요.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지금 제가 미국의 2년물 금리하고 연방 금리를 그렇지만 거의 흐름이 비슷하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 자체는 뭐 75bp 인상을 분명히 9월달에 반영을 하는 거고 또 9월 이후에도 당초 11월에 뭐 한 25bp 정도로 이제 뚝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갖기에는 조금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우리가 금리 수준은 뭐 한 4.5까지도 조금 열어둬야 되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5. 그러니까 4.5가 만약에 안 되려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아니면 경기 자체가 뭐 완전히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뭐 단기적으로 매우 낮은 거고. 낮은 상황들이고. 4.5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거는 좀 저희가 시장이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거죠? 예, 저는 네. 그 최근에 금리 흐름 자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는 것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4.5랑 우리나라 금리 뭐 얘기하기 좀 아직 이른 것 같긴 한데 예. 만약에 미국이 4.5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그래도 좀 뭐 버틴다 혹은 뭐 충격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우리는 금리 차가 한 1%까지는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 꼭 어느 레벨이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원 총재께서도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게 계속 말씀을 좀 하시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쪽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뭐 항상 높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1% 내외 쪽에서는 분명히 조금 갭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나온 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지금 10월 11월 뭐 시장에서는 25bp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 흐름 자체가 10월달에 50bp 인상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놔야 될 것 같고 내년 초까지도 사실은 조금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최소 75bp에서 100bp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앞으로요.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가격 뭐 이런 거 예상할 때도 이제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수준인데 올 연말 내년 초 되면은 정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거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뭐 그게 뭐 급매물인지 모르겠지만 뭐 네. 사실은 많이 뭐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까지도 잘 나왔는데 사실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부담되죠. 저희 증권사도 사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딜을 상당히 많이 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뭐 이 부동산 관련 딜 자체가 거의 뭐 잘 안 되는 될 수가 없죠. 금리가 너무 지금 높고. 금리도 그렇고 네. 사실은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사실 건설사가 이제 공사하기도 사실은 버거운 상황들이라서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리니까 꼭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디벨로퍼 입장,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못하죠. 이 마진 자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도 사실은 이 부동산 경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잠깐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중물가, 중금리는 내년에도 우리가 더 대비를 해야 된다. 중물가 중금리는 몇 프로가 중물가고 몇 프로가 중금리예요? 네, 뭐 그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물가 수준은 내년 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3% 후반에서 4%대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정도면 이제 중물가 수준이에요? 예, 뭐 그게 꼭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제 네. 나름의 어떤 네, 판단, 네, 그러니까 네. 2%가 뭐 연준의 어떤 그 목표. 타깃이라고 하면 거기서 최소한 1%에서 2% 포인트 정도는 조금 높은 수준의 중물가 정도로 보고 금리 수준 자체는 네. 일단은 그 뭐 중금리라는 게 뭐 우리가 뭐
2008년 5.5%까지도 사실은 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4.5% 얘기하는 게 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인데 여기서 중물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레벨 자체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4.5% 자체가 계속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거의 연준을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금리를 내려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가 때문에 그렇게 액션을 취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 자체가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상당 기간은 유지되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좀 중물가의 흐름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금리 자체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중물가 중금리라는 부분을 좀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리보다는 물가가 약간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요? 네. 그런 예, 기준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보다는 금리가 높았던 네네네네네.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는 또 그 그러네요, 역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니까. 뭐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물가 중금리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걸로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예. 기사님께서는. 네. 지금 보면은 고물가의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추세와 중물가 중금리 뭐가 더 안 좋은 거죠? 뭐가 더 체감이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안 그러니까 좋은 거죠? 뭐든지 다 익숙해지는 게 사실은 뭐 항상 익숙해지면 또 극복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금리 수준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응해 나가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뭐 금융시장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뭐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뭐 라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저도 뭐 두 자릿대 어떤 예금 금리. 예금 금리에도 살아봤고 네. 제가 한때 해외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금리가 40%였던 어디요? 어디가요? 루마니아에서 근무했어요. 루마니아요? 루마니아에서 근무하셨어요? 네, 잠깐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된 얘기를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증권사에 루마니아 지점이 있습니까? 그때는 또 다른데 제가 건설회사? 대우그룹에서 그러셨구나. 나갔는데 그때 대우그룹에 은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증권이 루마니아. 이제 만들어놓은 있어서 제가 그때 잠시 나갔던 경우인데 그때 뭐 40%를 주나요? 그때는 워낙 환율도 불안하고 물가도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 수준에 거의 이제 물가가 40%뭐 50% 가니까 그 정도 금리를 안 주면은 이제 돈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맡겨서 이렇게 이자 받아 보셨어요? 그때 저는 뭐 이렇게 이자를 맡길 정도의 그 월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네. 이제 40%라고 하지만 네. 저희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40%의 금리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부분은 환이 그렇게 또 거기가 또 망가지니까. 망가지니까 사실은 워낙 달러 기준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냥 뭐 40%에도 별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라는 부분 자체 금리가 꼭 높다고 해서 뭐 개인적인 뭐 돈을 맞으신 뭐 루마니아 현지인들은 뭐 혜택을 볼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항상 환을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해서 실제 이익 자체는 사실은 없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루마니아까지 다녀오셨군요. 부럽습니다. 부럽긴 한데 네. 당시 사실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거기 저희도 물건을 사다 보면 마트 같은 게 대형 마트 가다 보면 거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딱지를 붙였거든요. 네. 그 가격을 그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 매일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것 자체가 덕지덕지 그래서 붙어 있는. 매일 올라가요 가격이? 예. 계란 어제 뭐 1,800원 했다가 오늘 예. 오늘 만 뭐 원. 내일 가면 뭐 2,000원, 뭐 어느 돈의- 날은 갑자기 돈의 환율이 확 가격이 뛰게 되면 뭐 3,000원 이렇게 막. 널뛰기로. 그런 게 네. 일상이었어요. 예, 한때는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결혼 전이셨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왔습니다. 루마니아.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다 가족하고. 다 같이 가셨어요? 예, 애들까지도 다. 아쉽습니다. 루마니아 잠깐 다녀왔고요. 뭐가 아쉽다는 거죠? 오늘 약간 뇌 속에 아니, 애인 아니 그 가족 다 혼자, 데리고 솔로. 해외 가는 게 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휴가 다녀오시더니 아이들 자꾸 고생 안 혼자 있고 했을까요? 싶으시나요? 루마니아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달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달러 원 기준으로는 1,400원을 뭐 오늘 밤에 찍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아니 저 환은 어떻게 될 거로 참 이렇게 예측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 강달러 자체가 당분간은 이렇게 꺾이기가 쉽지 않은 것 이어질 같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래도 이제 9월 정도 가서 하나 이제 기대했던 게 물가도 좀 떨어지고 9월달에 이제 FOMC 75bp 올리더라도 그 다음 스텝에서는 조금 이제 완화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서 달러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감 자체가 일단은 뭐 물거품이 된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문제 지금 사실 유럽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상 뭐 독일 뭐 이러한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저희 리서치에서 이제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유럽의 어떤 천연가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저희가 발견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르다 보면 가장 오히려 위험한 데가 영국이 아닌가라는 요새 좀 생각이 들어요. 영국이요? 예. 지금 뭐가 자꾸 바뀌고 불안해요. 뭔가 정세 자체가. 저 총리도 참 바뀌고 그랬죠. 예, 총리도 바뀌고 이제 또 영국 같은 경우 이 브렉시트의 영향, 그러니까 실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고 실제 EU를 탈퇴한 건 2021년 1월부터 탈퇴가 공식적으로 잊었거든요.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조금 부작용들이 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 거기에 지금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130% 가까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정부 부채가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정부 부채가 100%가 넘는다고 저희가 우려를 하는데 영국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들이고 또 지금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재정하고 경상수지 적자 자체도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더 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도이치뱅크에서는 이제 영국이 IMF 구제금융 받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보고서도 그래요? 사실 내릴 정도로 영국의 상황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겨울철이 상당히 문제. 거기도 이제 에너지 문제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조금 파운드화 가치 자체가 더 급락할 수. 뭐 지금도 85년 이후 가장 낮은 상황들인데 지금 파운드 가치도 1대1이 깨진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실 달러랑요? 예.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좀 들리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뭐 달러 지수를 사실 구성하는 항목 중에 엔화를 빼게 되면 유럽 통화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뭐 당연히 뭐 유럽이 저렇게 흔들리게 되면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킹 달러 현상 자체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영국이 아까 뭐 에너지 지금 저장량이 뭐 100% 비율은 나옵니다만 영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 자체가 좀 부족한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해도 저기는 예를 들면 12월 뭐 초중반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쩌면 꽤나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종합적인 입체적인 사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영국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될지 뭐 위험하다 안 하다 뭐 지금 단언하기 어렵지만 네, 조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유럽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탈리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독일도 사실은 이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사실 독일 이런 쪽에 사실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러한 상황을 좀 보니까 오히려 영국이 더 뭐 안 좋아 보이는 이러한 뭐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뭐 영국병이라고 해서 그때 영국 경제가 한창 안 좋았는데 뭐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좀 재현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서 브리튼 디시즈, 조금은 잉글랜드 디시즈였나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저도 그냥 영국병만 그냥 한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왜 이렇게 달리세요? 쉬다 오셔가지고. 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때 또 공교롭게 대처 여자 그때 수석이 대처. 또 막 대처리집이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새롭게 여성분이 또 총리가 그렇죠. 좀, 그때 발빠르게 대처 못했죠. 잘 대처를 했죠. 그래서 잘 대처했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극복을 했었죠. 그랬군요. 대처 괜찮았네. 그래서 하여튼 영국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좀 달러에 있어서 하나 조금 더 강세율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저희가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9월 달부터 사실은 미국이 양적 긴축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제 95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양적 긴축에 들어간 상황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자체는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말릴 수,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더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양적 긴축이 뭐 항상 미국이 한다 하면서 과거에도 보면은 양적 긴축을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중단을 했던 사례들도 있고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하튼 지금 팬데믹 이후 늘어난 지금 그 연준 자산을 분명히 줄여야 되는 어떤 명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입장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이 그 연준이 국채를 안 사주게 되면 누군가 그걸 또 사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럼 누가 사줘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퀘스천이 하나 있는 거죠. 만약 그걸 누구도 안 사준다면 금리가 더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빨리 종료를 해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국채 매수에 나서는 텐데 이제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 결국 달러를 좀 강세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좀 맞는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나라 쪽이 다 통화가 약세다 보니 네. 그쪽에서의 어떤 국채를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미국 가서 국채를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어떤 심리를 주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좀 달러 강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조금 차트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네네. 이게 미국의 그 파란색은 외국인이 들고 있는 미국의 국채 보유 총액이고요. 저 오렌지색으로 보여드린 거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 보유액입니다. 근데 하나 조금 뚜렷한 게 중국이 이제 국채를 안 사고 오히려 내다 팔고 있죠. 중국은 하락세고. 그러니까 저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 미국 국채 큰 손이었던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미중 갈등 문제를 보게 되면 당장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큰 손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국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뭐 연준 입장에서는 좀 달러라는 어떤 강세를 통해서 자금을 좀 미국 쪽으로 돌릴 수 그래야 좀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제 생각이지만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좀 얻을 수도 있는 이러한 분위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도 있지만 이 양적 긴축과 맞물려서 달러 강세 분위기를 미국 연준이나 정부는 네네네.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채권을 사줄 큰 손이 없다는 거군요. 예. 마지막 오늘 방송의 마지막 드립입니다. 예고하고 크시네요. 하겠습니다. 최영만 씨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체육만 치르는 분. 큰 손. 저는 개그맨을 잠깐 생각. 아 좋습니까? 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정프로님 휴가 보내지 마시라는 네. 국민청원 나올 것 저는 같습니다. 안 갈 거예요. 당분간 한 5년 동안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쉬지 마세요. 예, 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의 강세를 미국은 은근히 혹은 뭐 대놓고 조금 원하는 것 같다. 그쵸.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이 좋을 건 뭐 있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 싸지는 거고. 예, 그것도 있고 또 네. 자금도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해외 돈들이 예. 들어오는. 물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환에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미국은 물가 안정과 결국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네. 달러 자체가 조금 강세가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최근에 우리 이사님께서 예언하듯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쓰신 게 있으세요. 1,400원, 150엔, 그리고 7위안. 이거 뭐 예언하신 겁니까? 뭐 예언은 아니고 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뭐 이거 언제 쓰신 건데 이게? 뭐 지지난주 정도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뭐 1,400원까지 네네. 가려다가 이제 3원 부족한. 4원 부족했고 또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점심 때 도시락 폭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소위 정부에서 이제 외환 시장 개입을 강하게 하다 보면서 이제 조금 네. 이제 오늘 2원 정도 오르는 거로 이제 끝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달러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위안화 가치도 지금 뭐 내일 또 중국 지표가 상당 부분 발표가 될 텐데 올해 중국 성장률이 3%도 사실은 좀 지키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상황들. 그렇게 보면 위안화 가치 자체가 정말 7위안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레벨대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뭔가 자리대가 베낀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시장에 불안감을 좀 줄 수가 있는 부분들. 뭐가 벗겨진다고요?
자리 수가 6에서 아 7로 자릿수가 바뀐다고요? 아. 앞자리 수가 이제 바뀌게 되면 자릿대가. 예, 예. 네네. 좀 저희가 뭐 항상 보면 뭐 1,400원 뭐 1,300원을 중요하시는 게 이게 뭐 숫자가 이게 바뀌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아진다는 어떤 생각들이 네네네.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7자라는 부분 중국에서 그거를 상당히 좀 뭐 포치라고 해서 그다음 상당 부분 뭐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해서 이제 7위안이 깨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원화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사실은 지금 원화 환율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최근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그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 자체가 외환 보유고 자체가 최근에 공통적으로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네. 지금 중국도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외환 보유고 자체가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3조 달러가 깨질 위기에 사실은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주목되는 건 홍콩 외환 보유고입니다. 네, 확 꺾였네요. 네, 확 꺾였죠. 올해 들어와서 거의 한 6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외환 보유고의 한 13%가 줄어든 겁니다. 왜 저렇게 확 꺾인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자체가 일단 홍콩 경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콩이 달러 패거제를 합니다. 그래서 딱 밴드에 묶어두거든요. 그 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콩 정부가 외환 시장 개입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환 보유액을 이제 소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또 외환 보유액도 우리나라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전세적으로 뭐 아시아 쪽의 외환 보유액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고 있는데. 저렇게 조금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줄어든다. 앞서 이제 홍콩 같은 경우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썩 달가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홍콩 그 패거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 자체는 홍콩이라는 나라가 이 달러 패거제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콩 금리가 2.75인 거고요. 만약 그 내년 초에 미국 정책 금리가 4.5까지 간다고 홍콩 금리는 4.75가 됩니다. 약간 더 높아요? 예, 0.25% 높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 항상 그 미국 달러랑 딱 연동되게 해놓고 금리는 0.25 정도는 홍콩이 조금 더 높게. 예, 그래서 달러 패거제를 그래서 이제 유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근데 4.75라는 금리를 과연 홍콩이 지금도 상당히 힘든데 그거를 받아들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또 외환 보유고를 마냥 저렇게 외환 시장계 개입으로 인해서 소진할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 홍콩 달러가 그렇게 해서 패거제를 포기한다. 또는 밴드를 넓힌다라고 했을 때는 홍콩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제 모습이 나오겠죠. 이제 그거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외환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도 하나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좀 뭐 외부적인 얘기라면 사실 국내적인 부분도 사실은 저도 이 지표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뜨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화면에 제가 하나 저 오렌지색으로 있는 게 그 ICT 출하 재고 사이클에서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겁니다. 출하 증가에서 공장에서 나가는 제품의 증가율하고 네. 지금 공장에서 쌓이고 있는 재고 증가율을 이제 뺀 건데요. 저 차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출하는 안 되고 재고는 엄청 쌓이고 있다는 거죠. 오렌지색이 저렇게 폭락을 했다는 얘기죠. 네네네. 저 ICT라는 건 반도체입니다. 결국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7월 달에 차트가 뭐 흘러내리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7월 달에 들어와서 출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네. 재고는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모든 제반 경기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이니까 제가 경기 선행 지수하고도 같이 그려놨지만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ICT 업황이 7월 달에 지표가 저렇게 너무 저도 사실은 이제 떨어져서 이게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봤나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 외부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어떤 수출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저 IT 업황 그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중국이라든지 홍콩으로 나가는 반도체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원화 약세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부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원 달러 환율 자체가 그렇게 보면은 1,400원 이상으로 가도 사실은 지금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대내적인 요인들이 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뭐 얼마를 올라간다 뭐 얘기 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사항들이고 사실 1,400원 레벨대 자체도 워낙 지금 높은 높죠. 레벨대이기 때문에 뭐 이 시점에서 뭐 여기서 뭐 1,450원이 간다, 1,500원 간다는 사실은 큰 의미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올라가도 예. 올라갈 만하다. 뭐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 자체가 뭐 특히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네네. 모든 통화가 사실은 지금 다 약세. 아까 약세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파운드화는 지금 1대1이 깨진다는 얘기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파운드화가 1.15니까 네. 1.1이 깨진다는 얘기는 거의 한 10% 이상이 파운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미국은 나쁠 게 없어요? 미국 기업들 기업들의 수출하는 뭐 실적이 뭐 해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가 네, 80% 이런 것들이 해외 실적 매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또 저게 뭐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네. 환율이라는 거는 뭐 각국의 경제의 거울이겠죠. 네. 그만큼 유로 경제가 안 좋고 영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니까 뭐 미국의 해외 기업들의 매출 자체도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럼 뭐 수출하는데 조금 안 좋은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거죠.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환율이 계속 미국이 이제 달러 강세로 계속 가게 되면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 자체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번 주에 또 미국의 굵직한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 보면 환율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이 아시아권이나 다른 유럽 있어요? 쪽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제 그냥 생각에는 달러가 예를 들어서 오른다고 뭐 넷플릭스 보던 13.99달러 뭐 이걸 못 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살짝 근데, 있긴 한데. 근데 이제 13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1,000원을 냈다라고 그게 1달러였는데 네. 그게 이제 그들이 환율이 가져온- 저렇게 되면 이제 뭐 0.9달러, 0.8달러로 줄어드는 이제 거죠. 매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게 됩니다. 아, 정부는 똑같이 아, 10,000원을 내시는 우리가- 거고 우리가 그게 15,000 내는데. 환전돼서 그쪽은 예. 적게 가는 거죠. 아, 걔네 안 좋은 그런 거죠. 이제 또 우리는 반대로 좋은 거꾸로 현상이 거고.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환에서 효과를 얻을 뭐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가 그쵸. 환 효과 자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거꾸로 미국의 기업들 자체는 달러로 계산을 하다 아,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 매출이 수도 자연스럽게 있군요. 줄어드는 어떤 그런 입체적 효과들이겠죠.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건 입체적인 이름 붙이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입체적 이게 무슨 사고. 입체? 예, 그러니까 하셔야 산수 합니다. 못한 거지 그냥. 입체적 사고 아,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미국이 지금 달러 강세로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고 네,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땐 그렇게 아마 이 강달러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은 것 같고 예, 또 그렇죠. 아마 예. 미국만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를 다 망가지면 결국 미국도 위험해질 테니까 그렇죠. 아마 미국도 원하는 상황은 아마 아닐 그렇죠, 거고 아니죠, 그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리스크 자체가 미국은 뭐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직 경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뭐 아직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 상황들인데 지금 나머지 지역들 대표적으로 유럽, 중국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리스크로 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뭐 각국 통화 자체를 계속 네네네. 떨어지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하여튼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좀 많이 가고 아마 더뎌지고. 내년에도 뭐 중금리 중물가 정도가 네. 아마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우리 이사님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다소 암울한데 그 암울할 때 우리는 그럼 간단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하지마 주식 하지마 못해 지금 할 때 아닌 것 같아. 주식비 좀 줄여. 줄이는 거. 네. 뭐 지금 뭐 제가 뭐 사라 여기서 뭐 매수하라 뭐 팔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좀 조심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뭐 연초에 예상했던 속도라든지 수준 자체가 뭐 이미 상당히 그거를 뛰어넘은 상황들이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겨울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사실 그게 다행스럽게 네. 정말 이제 잘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 초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어떤 것들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매수하는 게 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네네. 조금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고 또 아까 뭐 우리나라 그 ICT 업황 사이클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네. 결국 이 부분에 있어도 중국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돌아서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이 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 이러한 소리가 조금 들려야 조금 중국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좀 돌아설 수 네. 있어서 뭐 조금은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약간 좀 살을 빼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빼왔습니다. 아 얄밉습니다. 살 빼기 쉽지 않은데. 자, 하여튼 굉장히 슬림해져서 나타나신
우리 오늘 사실 박상현 이사님. 많이 안 하셨어요, 사실. 네, 조금 실망입니다. 기대 많이 했는데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박상현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